네, 안녕하세요. 싱커 고서희입니다. 네, 저는 커피 업계에서 한 11년 동안 일했는데요. 독학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먹국으로 좀 해오면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 날을 복귀해보기도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서양의 농작물인데 이거를 대중들한테 좀 설득하고 판매하면서 맛을 언어로 설명하는 법은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 11년 동안.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언어의 기술을 쌀에 한번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고, 이제 오픈 직전인 한약방 돼지국밥의 밥 기준을 새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작업이 어떻게 하나의 외식 브랜드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11년 동안 공부했던 커피의 과학과 커피의 언어와, 그리고 노승환 대표님이 지금 13년 차신데 13년 동안 지켜온 돼지국밥의 정교함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의 시작은 좀 단순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만 밥맛을 설명하는 표준 언어가 없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커피나 와인, 위스키에는 감각 언어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쌀은 여전히 찰지다, 고슬고슬하다 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역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고까지 여겨지는 장면을 계속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소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서베이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밥을 설명할 때 반복하는 감각이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향, 온도, 치감. 치감이 이제 치아에서 느끼는 감각인데, 지금 단맛, 윤기, 식은 뒤의 변화. 인지는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밥을 매일 다른 방식으로 먹기 때문에 정교한 결과들이 나왔고, 이를 부재하는 어떤 감각적인 언어 요소가 있는데도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표준 언어와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면서 문제가 좀 더 또렷해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밥맛 떨어지고 밥맛 올려지는 표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밥맛 표현에서 가장 1등 워드 클라우드의 가장 큰 구름은 맛있다, 찰지다, 고소하다, 따뜻한 밥이 보약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하고, 부정적인 밥맛 표현에는 맛없다, 질다, 퍼졌다, 눅눅하다, 퍽퍽하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외국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질다와 눅눅하다는 어쨌든 지나친 수분감인데, 제가 느끼는 눅눅하다라는 것은 이제 뚜껑을 닫은 밥 공기를 온장고에 오래 보관했다가 그걸 꺼냈을 때 밥의 온도감이 조금 낮아져서 습윤을 넘어가서 습기가 찬 다소 미지근한 밥을 만날 때 밥 뚜껑에 맺혀있는 이슬을 보고 혹시 눅눅하다라고 여기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표현이 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이제 좀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 품질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의성어와 혹은 의태어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브랜드와 세계화를 할 수도 없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을 해보면은 항목을 이 정도로는 분류가 가능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외식업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때 참고한 사례가 이제 바로 하치다임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교토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 이 하치다임의 기회는 쌀가게고 개업 연도가 이제 1787년, 우리나라 정조 때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음식점을 개업하기 시작한 건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년 훨씬 넘게 도정 연구를 한 브랜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쌀을 감각이나 과학,
자연스럽게 이제 스토리가 되면서 밥을 브랜드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쌀도 결국 언어가 있으면 브랜드가 될 수 있겠구나 공부하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크게 기회이의 하치다이메 기회이의 혁신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변수를 통제한 거고, 하나는 밥맛을 구성하는 감각을 기술 언어로 정리한 건데, 변수를 이제 뭐 도정일, 도정도, 씻는 횟수, 불림 시간, 물 비율, 온도, 압력 등 보온 시간, 이런 것을 충분히 아주 많은 횟수의 실험으로 통제를 해서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2단계가 좀 무서운 건데, 윤기를 광택과 반사 정도를 이제 디그리로 나타내고 레벨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상의 순백도, 이제 쌀알이 묘하게 베이지색인 것부터 엄청 흰색 그 사이에 순백도를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의 깊이와 복합성, 이제 플레이버이겠죠? 프레그런스이겠죠? 그리고 찰기, 식감, 이런 것에서 언어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에서도 사실 클린컵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목 넘김,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이 점점 데이터화되고 있고, 이것을 선두그룹에서 끌고 가는 브랜드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쌀이 감성에서 이제 점점 분석 가능한 재료가 되면서 어쩌면 이게 프리미엄 밥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혁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쌀에 대한 역할을 다 분류를 한 것에 있고, 분류를 하다 보니 더 나아가서 이 하치다이메 기에이라는 브랜드는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쌀을 판매하면서 존재감, 향미가 있는 쌀, 그리고 단맛이 있는 쌀, 고기와 생선과 국물에 매칭 가능한 쌀, 식은 후에도 먹을 수 있는 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류를 계속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하치다이메 기에이가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냐면 세븐일레븐과 오니기리 상품을 만들게 돼요. 이제 이 오니기리가 이제 특히 고객이 주먹밥을 손으로 잡고 배고플 때 이렇게 한 입을 물 때 어느 정도의 탄성으로 밥이 뜯어져야 되는가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일본 전국에 80개 정도의 쌀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치다이메 기에이는 쌀 판매를 하던 쌀집이 편의점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일본 전국의 레스토랑에 쌀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브랜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미엄 쌀에 대한 산업을 확장시킨 주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 감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되는 것을 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11년의 커피 경험을 좀 떠올리게 됐는데, 왜 나는 쌀을 연구하면서 커피 연구 방법론을 떠올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두 산업의 구조가 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콩을 뭐 후라이팬에 볶든 로스터리에 굽든 해서 원두를 만들고, 이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요. 갈아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제 구멍 뚫린 국자, 유식한 말로 포터필터라고 하는데, 포터필터를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을 하면 거기서 주이시한 커피가 나옵니다. 이거를 에스프레소라고 해요. 근데 쌀도 비슷하더라고요. 쌀 알을 벼에서 하나하나 떼서 나락을 그라인딩, 그러니까 밀링이라는 단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락을 껍질을 제거하고 얘를 압력이 있는 조리기구에다가 넣고 쌀에서 밥으로 물성을 전환한다. 여기서 묘하게 뭔가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뭔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 경험의 장면으로 좀 표현한 건데, 첫 번째 사진은 제가 하치다이메 기에이 교토 컨셉 트립 갔을 때 밥을 이렇게 떠본 경험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저거 겨울에 가게에서 스몰 배치 로스팅을 하고 있는 저이고, 세 번째는 교토에서
미슐랭 받은 조식집을 갔는데 거기 직원분이 솥밥에 남아있는 누룽지를 반대로 뒤집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저의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매일 마시는 장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내렸던 에스프레소의 어떤 업계에서는 타이거 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장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묘하게 비슷하더라고요. 단계가 비슷하다. 통제해야 될 변수들이 묘하게 비슷하다. 원료를 선택하고 뭔가의 가공을 거치고 뭔가의 압력과 뭔가의 온도로 추출하거나 취반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커피라는 산업은 이 전 과정을 언어로 어쨌든 정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잔을 마시게 되고 산업을 확장을 했고 쌀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일하진 않고 어쨌든 좀 비슷한 구조 때문에 커피 연구 방법론을 쌀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쌀 연구에 좀 가져와 봤는데 원료 선택을 하고 가공을 하고 압력 조리하는 걸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눴거든요. 네, 커피는 이 세 단계에서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이 확장을 했습니다. 원료 선택, 이제 생두, 원두, 가공은 로스팅, 그라인딩, 근데 압력 조리, 에스프레소 머신, 아니면 모카포트, 아니면 압력을 쓰지 않아도 브루잉. 어쨌든 이렇게 산업이 확장이 되고 어쩌면 쌀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원료 선택인데 커피는 생두의 등급, 산지, 수분, 가공 방식으로 품질을 정밀하게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는 원료를 부르는 방식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에서 나온 예가체프라는 도시에서 나온 G1, G2, 1등 그레이드, 세컨 그레이드, 그 다음에 어떤 가공이냐, 워시드, 물로 세척을 했느냐, 여기까지 디카페인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농장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장의 농장주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스페셜티 커피들이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하시는 판매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쌀은 이제 수양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쌀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뭔가 기준이 있다면은 품질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게 쌀 언어 체계의 출발점에서 혹시 커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나 좀 살펴보게 된 거고요. 2단계는 이제 가공 과정인데 커피의 로스팅이나 그라인딩이 온도나 시간이나 구조 변화로 설명이 되듯이 쌀도 도정이나 보관, 배합 과정에서 구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쌀과 커피의 평행 이론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교수님 프롬프트에서 우연히 하치다이메기에이를 조사하다가 이 하치다이메기에이가 저온 정미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온에서 정미, 이제 로우 템퍼러처에서 밀링을 한다거나 그라인딩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커피 업계랑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쌀은 도정기 온도가 오르면은 구조가 변하고 단맛이나 찰기나 향미가 바뀐대요. 근데 커피도 너무 비슷하거든요. 커피는 그라인더 발열이 올라가면 미분 증가나 그러니까 미분이 어쨌든 증가하기 때문에 뭔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속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바리스타가 측정한 만든 레시피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잘한다는 집들은 머신보다 사실 그라인더에 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재료 모두 온도 변화에서 온도가 변하면은 구조가 변하고 구조가 변하면은 향미가 흔들린다든지 뭔가 윤기가 다르다든지 하여튼 뭔가 감각이 다르게 체인지가 된다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또 이제 압력 조리인데 물론 이거는 커피에서는 브루잉, 그러니까 핫 브루잉이나 콜드 브루잉에는 해당되지는 않아요. 에스프레소 조리 방식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는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는 원바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대회도 그렇고 규격이 9바예요. 이제 커피는 이제 바는 이제 압력의 정도입니다. 이제 막 갈아진 커피 파우더를 보일러,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이제 보일러 증기 기관이 이 파우더리한 커피를 엄청난 압력의 온도로 쭉 누른다. 근데 이 정도는 9바라고 합니다. 이게 규격 표준이고요. 근데 이제 밥도 1.2에서 1.8바의 압력에서 식감과 수분 유지력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쿠쿠나 쿠첸이 대체로 이런 압력이에요. 그래서 밥맛은 압력이라는 기술적인 변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면 가마솥은 압력을 어떻게 측정한지 잘 기록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쌀도 커피처럼 원료, 가공, 압력이라는 동일한 구조가 생성이 되니까 쌀도 이 언어로 재정의를 한다고 하면 감각을 관능 언어화, 관능 언어, 지각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언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쌀도 커피처럼 조리 변수를 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커피처럼 뭔가 용도를 기준을 나눌 수 있다면 혹시 크게 이제 프레임을 나눌 수 있는 중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 원료 선택, 가공, 압력, 조리 여기에서 어쨌든 커피 산업은 이 세 단계를 언어화해서 산업을 성장시킨 건데 어쨌든 쌀은 가장 첫 단계이니 언어가 없어서 정체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 구조는 한약방 돼지국밥의 밥 연구에서 좀 중요했는데 한약방 돼지국밥은 밥이 어려운 메뉴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일 영업을 하면서 매일 도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밥이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맛있어야 됩니다. 일단 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입 먹었을 때 엄청 맛있다 해야 되고 국물과 섞였을 때 대박 맛있다. 반찬하고 양념하고 올려 먹든 곁들여 먹든 싸 먹든 할 때 미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 상황 모두에서 밥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밥도 커피처럼 블렌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단일 품종만의 쌀로는 이 다양한 용도,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에서 첫 숟갈을 그대로 떠먹고 국물과 접착해서 먹고 여러 가지 반찬과 곁들여서 어떤 각자의 어쨌든 다른 입 안에서의 밀도감과 염도를 충족해가면서 개인의 습관대로 돼지국밥을 먹는 행위를 할 때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단일 품종의 쌀은 어렵다. 여기서 블렌딩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었고 아시겠지만 커피 업계에서 블렌딩은 정말 숨쉬듯이 일어나는 접근 방식이고 여기에서 이제 커피 업계에서 사용하는 선 블렌딩, 먼저 블렌딩을 한다, 후 블렌딩, 나중에 블렌딩을 한다, 하우스 블렌딩, 홈 블렌딩 이런 개념을 한약방 돼지국밥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 시그니처 블렌딩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승환 대표님, 노승환 셰프님의 블렌딩 연구를 제가 이제 어쨌든 커피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 브랜딩의 언어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다. 앞으로 한식도 여러 로스터리들의 시그니처 블렌드처럼 모모스 커피도 대표 시그니처 블렌드가 부산이에요. 어쨌든 지역성을 대표하고 개인을 대표하고 브랜딩을 대표하는 맛을 블렌딩으로 해서 시그니처로 해서 뭔가 다른 방식의 판매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어쩌면 식당도 자체 밥 블렌드를 갖게 될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승환 대표는 13년 동안 돼지국밥을 해오면서 밥이 국물의 맛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환 대표는 일단 이제 족쳐보니까 4종류 쌀을 비율을 조정해서 이제 자기만의 비율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도정합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 쌀은 각자 종류가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수분 흡수율에 따라서 각 쌀의 불림 시간을 조절을 하고 이 네 개의 쌀이 다 각자 다른 시간, 각자 다른 수분감으로 불려진 다음에 이것을 다시 후블렌딩을 합니다. 후블렌딩을 하고 IH 2.1기압의 압력밥솥에서 조리를 하고 이게 121도에서 취사가 됩니다. 이렇게 세밀한 구조로 밥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한약방 돼지국밥의 시그니처 밥 요리로서 언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하치다임의 기회가 말했던 재현성 가능한 밥, 재현 가능한 밥의 공식을 만든 첫 이제 어설프지만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한국에서 쌀을 브랜딩하기 어려운 이유가 농협의 수매 구조가 강제 블렌딩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에서 먼저 농가에서 벼를 수확을 하면은 1단계에서 바로 농협으로 수매가 됩니다. 이제 수매가 되면은 3단계 RPC가 이제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곡 종합 처리장이라고 하고, 이제 이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대량으로 건조되고 저장되고 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농가, 여러 시기에 수확된 쌀이 자연스럽게 섞여요. 그리고 이제 4단계에서 이 블렌딩된 쌀이 대량 유통 구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농협이라는 이 단체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적인데, 이 농협의 목표가 프리미엄화가 아니라 대량 균일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쌀은 원래 가진 개성이 구조적으로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농협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커피처럼 싱글 오리진 쌀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쌀에 대해서 취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취향 없게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산업 구조가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은 커피 산업이 걸어온 길과 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쌀 산업이 지금 블렌딩 중심 구조에서 정체돼 있거든요. 근데 커피 산업도 완전히 같은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전 세계 커피 시장이 거의 전부 블렌딩 중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맥스웰 하우스라는 기적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수확량의 변동, 품질의 편차, 가격 안정, 그리고 그때는 일단 유통이 지금보다 기술이 절대 좋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블렌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두를 섞어서 항상 동일한 맛을 만드는 것이 산업의 표준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 산업이 놓여있는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블렌딩 중심에서 뭔가 해석은 자유롭지만 블렌딩 중심에서 뭔가 감각적인 언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스페셜티 시장이 폭발했을까요?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블렌딩한 커피에 대해서 완전히 소비자들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기술이 맞물리면서 스페셜티 시장이 어떤 커피계의 티핑 포인트를 만나면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쌀도 같은 구조로 확장이 됩니다. 언어가 생기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열릴 것 같다는 기대를 품으면서, 이제 쌀의 언어가 생기면 식당은 고객에게 품질의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러면 이제 식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돼지국밥에서 가장 미지의 세계가 저는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밥이었어요. 미지의 세계인 밥이 식사의 중심 감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당장 싱글 오리진 쌀은 없어요. 왜냐면 수매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기회일 수가 있다. 왜냐면 블렌딩의 의미를 한국에서는 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쌀의 원두화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가 열리는데, 브랜드화가 되면은 가격이 프리미엄화가 돼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럼 이제 확장성이 이루어져서 또 새로운 시장을 어디선가 만나게 될 텐데, 원두 시장이 만들어졌듯이 쌀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쌀의 원두화의 의미는
브랜드가 기준을 만들고 언어가 설득력을 만들고 구조 해석이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치다이메 기에이가 세븐일레븐과 협업을 해서 오니기리를 만들었는데 편의점에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쌀의 가치를 강조하는, 근데 이게 뭐 상업적으로 어떤 대단히 놀라운 시금석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여기서 뭔가 마케팅 언어가 또 만들어진다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약방 돼지국밥의 연구는 한약방 돼지국밥에 최적화된 쌀 품종을 관능 평가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국물과 밥과 특제 반찬의 조화로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몇 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 한약방 돼지국밥만의 쌀 스토리가 브랜딩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오픈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하도록 설계를 할 것인가에 노승환 대표님과 초점을 맞췄습니다. 밥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밥이 고객 여정의 가장 앞단에서 기능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았는데 돼지국밥의 국물 아닐까? 밥으로 한다. 이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노승환 대표는 오픈 직후에 고객이 아래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거치도록 반응의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첫 숟가락에는 향, 온도, 점착력이 균형 있게 들어오면서 밥이 먼저 인상으로 들어오는 국밥집이라고 첫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물과의 결합에서 느껴지는 각자 손님들의 해석력, 그리고 기름과 쌀의 전분의 미세한 농도 차이가 어우러지면서 밥이 국물 맛을 끌어올린다라는 경험을 만들도록 밥의 온기 지속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반부에 밥 텍스처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밥을 배부르게 손님들께 드리겠다고 밥을 막 누르면 감사한데 이빨로 그 밥을 또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르지 말자. 예, 쌀을 그대로 느끼려면 쌀과 쌀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야 쌀을 그대로 느끼지, 누르는 것은 이제 교수님의 언어로 이제 6.25 사변 때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쌀알과 쌀 사이의 수분 유지력과 기름 유지력과 전분 농도의 배합을 설계를 해야 되고, 식사가 끝났을 때는 남는 여운이 따뜻하다, 속이 편하다, 밥이 특별했다. 근데 이제 손님들은 모르죠. 자기가 뭐에 만족을 느꼈는지를. 그냥 배부르게 잘 먹었어, 느낌 있었어, 좋았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파보면 하나하나의 기능적인 요소에서 뭔가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노승환 대표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감정, 그 첫 번째 워드 클라우드에 있었던 따뜻한 밥, 속이 편한 밥, 맛있다라는 것을 특별한 밥으로 치환을 해서 고객 감정선이 남도록 쌀 블렌드의 잔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밥 연구가 하치다이메 기에이보다는 초보적이지만 밥이 사이드가 아니라 고객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이번 연구는 이제 노 셰프님의 감각과 저의 데이터 기반 구조 설계를 같이 브랜딩해서 사례로서 만들고자 합니다. 조리와 감각 실험은 노승환 대표가 하고, 데이터와 언어와 브랜딩에 대한 최종 설계는 제가 담당을 해서 어쩌면 이게 한국 최초의 소상공인, 아니면 부산 최초 이렇게 바꿀게요. 아니면 범일동 최초로 바꿀게요. 그래서 쌀 기반 외식 브랜딩 실험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밥은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밥을 기술과 언어로 설명하고 식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브랜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약방 돼지국밥이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쌀 블렌드가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커피 가게들이 원두 패키징에 되게 힘주잖아요.
그거에만 몇백만 원 쓰거든요. 패키징 디자인에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커피는 이제 크롭의 날짜, 이거는 진짜 프리미엄이고 크롭의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로스팅 날짜를 쓰면서 판매하듯이 우리나라도 쌀도 어쩌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프리미엄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약방 돼지국밥의 쌀 블렌드를 이제 패키징을 해가지고 쌀 브랜드로 확장하는 모델로 네, 해몽이 좋다. 네, 꿈을 크게 가져서 네, 해몽을 하겠다. 이런 모델이고요. 밥은 이제 단순한 사이드가 아니라 외식 브랜드의 중심 자산이 될 수도 있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미지의 세계인 쌀이자 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제 주먹국으로 커피를 했는데 또 우연하게 이런 좋은 기회에 한약방 돼지국밥과 이렇게 브랜딩과 설계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고 이런 경험을 주신 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